네, 오늘장은 어떠한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될까요? 오늘장 랭킹5에서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가지 키워드에서 시장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봅니다. 이 차선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대주주 양도세 기대,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쏠린 자금에 대한 이야기, 크게는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 박근혜 부장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시가 박스권을 탈출하는데 이 양도세 노이즈가 발목을 잡는다라는 뉴스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나온 바로는 이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이번 주 초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주 초라고 했잖아요, 부장님. 그러면은 뭐 내일 정도를 시장은 예상하고 오늘장에서의 반응을 보이는 건지, 오늘장 반응 나오는 이 흐름과 함께 그렇다면 전후 대응을 내일을 기준으로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팁도 같이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네. 뉴스를 업데이트 드리자면 또 20일 이후에 발표한다는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발표는 나오더라도 좀 다소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빠른 분들은 10월 정도부터 이제 매매가 들어가서 10억 정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매도가 이미 좀 진행된 고객들도 꽤 있고. 그러면은 10억 때문에 내가 10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매물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미리 판 분도 계실. 뭐 그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10억을 넘겨 갖고 있는 분들이 다소 좀 빠르게 대응한 분들은 10월 정도부터 대응을 하고 좀 비워놓은 고객도 있을 뿐더러 12월 들어도 지금 벌써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벌써 핑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또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또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 굉장히 좀 우후죽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 인사청문회가 그럼 또 관건이 될 수도 있나요?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문제냐면, 사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좀 결단을 내리고 사실 뭐 발표를 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기준도 보면 이번 주말에 나온 기준이 기존에 또 3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이번 기준은 50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고 어떤 부서는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검토 중이다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사실 난감합니다. 이게 뭐 진짜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또 웬만한 10억 이상의 지금 대주주 양도세 대상인 고객들은 벌써 지금 뭐 이제 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말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팔 사람들은 웬만큼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만약에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되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좀 분명히 아쉽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미리 판 분들은 다소 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이미지는 아닐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뭐 미리 판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10억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이든 50억이든 이제 연장이 되면 만약에 이게 발표가 정말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채워도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채워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난주까지는 대형주 중심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부터 보면 대부분 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하고 코스닥의 중소형주가 훨씬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기대감으로 결국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세게 나타나고 있고, 기존에 10억으로 줄여놓은 사람들은 만약에 30억이든 50억이든 기준이 완화되면 그만큼 더 사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일부러 거기에 맞춰서 그냥 팔았던 분들은 다시 채워넣는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에 의해서 낙폭 과대한 기존의 주도 섹터들은 다시 한번 중소형주 중심으로 반등 탄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정부가 입법 예고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시행 가능한 것인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26일에 예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 못해서 지금 법적 시한도 넘겨놓고 있죠.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뭔가 내년도 예산안 대해서 처리에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아직도
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 야당과의 기본 테이크가 뭔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좀 편안하게 정부가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있는 대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국무회의 의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통과 관련된 뭔가 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 좀 부담 없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서 아마 시행 가능하게 발표가 날 가능성도 좀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사실 뭐 발표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중소형주들에게 굉장히 좀 수급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틀을 잡고 이 안에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강한 쪽도 이야기 추가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2차 전지 내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거는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리얼즈가 다시 한번 초강세를 띠고 있다.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새내기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힌트를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그거랑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편입이 됐기 때문에 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주가에 좀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뭐 전거래일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기금이 뭐 연달아 땡겨주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전 국민 단타 대회를 하기에는 사실 뭐 나쁘지 않은 환경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주주와는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 머티 자체가 특례 편입에 따른 패시브 수급이 나타날 수 있었던 환경인 거를 뭐 이미 처음부터 이 시기 정도부터는 이미 발표가 났고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수급이 돌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두산 로보틱스도 뭐 조금 보합권에서 움직였었는데 뭐 결국엔 LS 머티가 먼저 상한가를 가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쫓아가게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도 좀 한 6, 7%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랑 그쪽이랑은 좀 별개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내에서 강한 시세 나오는 쪽에서 오히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개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상승 탄력이 될까요, 본부장님?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포스코 그룹이나 뭐 에코프로 BM 정도를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를 많이 다진 부분들도 있고요. 뭐 좀 좋은 소식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부분도 있고,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정부의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어서 뭐 해당 종목군들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은 뭐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것도 역시나 뭐 이런 신규 상장주와는 좀 떨어뜨려 놔서 좀 별개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해서, 요거는 2차 전지에서의 그런 이슈들, 그리고 최근에 뭐 리튬 쪽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보셔야지 신규 상장주랑 크게 엮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오늘 장에서 오랜만에 9%라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살짝은 헷갈립니다. 아까 리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그룹 내에서 조금 더 선순환 구조의, 선순환이라고 해야 될지는 애매합니다만 이 수급이 이동하는 그 논리를 좀 따라가는 게 맞을지. 오늘 에코프로는 약간 좀 키높이를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로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매력도는 좀 상당히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는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모든 전제 조건이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접근이라는 팁을 주실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시각도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사인이 나왔을까요? 뭐 지금 대외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이 맞죠. 근데 이제 뭐 지금 가격대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사실 이제 P나 Q단에서의 흐름들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일단 탄산리튬에 대한 선물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피해 변동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장기적인 뷰로 보는 거랑은 사실 조금의 궤가 있죠. 왜냐면 적어도 1분기에까지는 좀 이런 흐름들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왜냐면 포드에서도 괜히 잘 팔리고 있었던 F 라이트닝 150의 생산량을 절반 이상 감축한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뭐 리튬주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시각을 달리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팁을 좀 얻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키워드 이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이 뜬다, 뭐 3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건 HBM에 대한 키워드, 그 다음에 CLX에 대한 키워드일 것 같은데 일단 성격부터 분석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먼저 첫 번째 질문 받아주세요. 사실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오늘 대형주는 쉬어가거든요. 하루짜리 흐름에도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다시 한번 오전부터 CLX 키워드가 나오는데 연속성이 있을지, 지난번과 다르게 일부 HBM 키워드는 같이 움직이는 결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의 특징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HBM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출하 소식이 이제 앞당겨져 있습니다. CS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 이어폰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트북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된 그런 제품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요. 뭐 앞다투어서 각각의 어떤 글로벌 업체들이 대부분 다 기기에 어떤 것들 탑재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HBM 관련된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관련주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면은 그 와에 뭐 기존의 HBM 관련주도 상당히 좀 오늘 튀어오른 부분도 있는데요. 또 특히나 좀 지난주에 굉장히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들이 CXL 부분이잖아요. 네. 뭐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네오셈 이런 종목들도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HBM 그 다음에 이제 CXL이거든요. 근데 CXL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3.0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없었던 시장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제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됐던 시장인데 관심을 그렇게 크게 못 끌고 있다가 HBM 다음 차세대 관련된 기술로서의 CXL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이렇게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CPU, GPU가 있으면 메모리와 하나가 이제 연결돼 가지고 확장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 명이 이렇게 각각의 앵커님이 1리터짜리 물통 하나, 그다음에 저희 이사님이 이제 본부장님께서 물통 하나, 제가 물통 하나를 갖고 있는데 각각의 물통을 먹고 있다가 저는 1리터를 다 먹고 본부장님은 500리터만 드시고 남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앵커님께서 1.5를 먹고 싶은데 내가 1리터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500리터를 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어보는 의사 전달이 필요합니다. 그럼 물어보고 의사 전달을 해서 구워주세요 했을 때 구워주는 그런 관계에서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트래픽이 되게 좀 지연되고 그다음에 물어보는 어떤 속도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빠른 시간이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3리터짜리의 공통된 물통을 하나 놓고 우리 세 명이 그 3리터에다가 각각의 이렇게 연결된 호수를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만큼 3리터에서 뽑아 먹는 거죠. 저는 1리터를 먹을 수 있고 본부장님 500리터는 먹을 수 있고. 공유가 더 훨씬 더 가능한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그 시간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는 그게 이제 CXL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2차선 도로가 뭐 10차선으로 회복되는 뭐 이런 식의 관건이 되는 거고 속도라든지 처리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실하게 완화가 되고 뭔가 효율성 부분에서 굉장히 한 단계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CXL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된 테스터 관련해서 네오셈이 부각된다든지 그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IP에 그 얼라이언스에 실질적으로 등재해 있는 회사가 어디냐 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이야기 또 되는 것은 PIM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안에 연산 처리가 되는 메모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PIM 같은데 이런 것들이 또 또다시 이제 이야기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이야기가 되면서 굉장히 좀 관련된 차세대 AI 시대에서 말씀드렸던 HBM과 CXL, 그다음에 PIM 세 가지의 이제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부각이 될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밸류하고 문제가 있느냐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연말에 약간의 수급들이 테마성 이슈가 이루어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이야기가 될 때는 지금은 오히려 좀 더 와닿는 것은 가동률 상승 쪽에 있습니다. 가격의 상승분은 이미 10월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디램이나 낸드 쪽의 가격 상승분은 이미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감산
괜찮았다가 가격 상승이 올라오고 약간의 가동 상승률이 올라오면서 가동률에 대한 평균의 회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가 좋아지죠? 관련된 소재가 좋아지죠. 그럼 결국은 가격과 그다음에 가동률이 올라온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좋아지는 것들이 소재가 올라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관련된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TCK 등등과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소재단에서 실질적인 1분기 이후의 실적단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는 점에서는 약간 더디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감이라는 이런 것들이 좀 적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HBM, CXL, PAIM 이런 것들이 어떤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섹시할 수는 있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새로운 기술로 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밸류나 실제 숫자적으로 보이는 실적단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오히려 소재단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에서는 이쪽도 좀 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메리트라는 키워드는 끌고 가야 된다는 조언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거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키워드를 부장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굵직한 키워드들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계셨다면 묵직하게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이 반도체 안에서의 움직임도 계속 빠르게 진행될지도 궁금해요.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제주 반도체도 움직이고 해서 오전과 또 분위기가 조금 다른 느낌도 들어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순환매를 노릴 것이냐 아니면 네. 2차 전지로 갈 것이냐 그거를 네네. 물어보는 순환매도 지금 봐야 되는 구간이 맞는지 궁금해요. 저는 뭐 만약에 이제 반도체에 편입이 안 돼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라든지 뭐 CXL 뭐 이런 것들은 좀 들어가긴 늦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소재단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CXL과 관련이 없는 이제 기판 쪽을 본다거나 그 일부 종목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CXL로 이미 엮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아닌 기판 쪽에서의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묵직하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업황이 안 좋을 때도 좀 그래도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뷰를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쪽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반도체 쪽을 꼭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뭐 아직까지는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주도주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2분기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반도체가 좀 묵직하게 움직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두 개 중에서 굳이 고르자면 반도체가 더 낫다라는 거지 뭐 2차 전지가 매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점.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좀 묵직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 중순 넘어가면서 이제 어쨌든 미국 시장은 계속 AI를 기반으로 빅테크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단이 늘어나면서의 좀 붐이 일어나게 되면 가격적인 탄력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묵직한 걸 보시거나 아예 제일 후발로 가는 쪽을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신기술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면 이번 주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마이크론 이벤트도 주시를 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크게 좌우되는 흐름을 포커스 맞출 필요는 아직은 없을까요? 마이크론에 대한 움직임은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뭐 가장 먼저 실적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나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조금 더딘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속도 부분은 조금 더 더뎌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천천히 반도체를 모아가신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매에 좀 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속도의 방향 정도를 체크한다라는 느낌으로 마이크론을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목요일 새벽 나오니까요. 나오면서 반도체 반응 나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주말 나온 뉴스에 반응 나온 쪽으로 시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조선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께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먼저 보려고 하는데 사실 뉴스에 따른 영향력이 궁금해서요. 주말 동안 운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반영되는 첫날이긴 한데요. HMM은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되는데 음봉 전환한 해운주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약간 헷갈려요.
헷갈려요. 조금 더 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일지 아니면 이 또한 하루짜리 이슈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죠. 사실상 이제 이런 뭐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에 따라서 사실 이제 운임지수에 대한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최근에 BDI 지수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면서 특히나 이제 해운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뭐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좀 약간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 흥하해운 같은 경우 유통주수가 굉장히 적어요. 한 10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좀 이제 적은 거래량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제 해운에 대한 좀 차질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땐 공급망 이슈가 생기면서 이제 운임지수가 급등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BDI 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 3,000선 뚫어주면서 강력하게 12월 초 부분에서는 올랐다가 그 이후부터는 좀 가파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제 운임지수가 얼마나 좀 빠르게 움직여 주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운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부장님께 가보도록 할게요. 통상 해운과 조선이 같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결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르다라는 점도 특징일 것 같습니다. 부장님, 이게 삼성중공업의 이 한 개별 기업에 해당하는 악재가 조금 퍼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리고 네. 오늘 나온 반응이 조금 세다라고 볼 수 있는 뉴스 해석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게 약 2억 9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죠. 이게 이제 런던 중재법원을 통해서 이야기됐는데, 선박 가치 하락 관련해서 이제 삼성중공업이 SK해운 원고에게 약 2억 9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보수적 회계 처리를 위해서 이번 4분기부터 영업 외 손실 충당금 설정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삼성중공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개별 악재가 일단 터진 거고요. 다만 이제 중재 영향 최소화를 위해서 협의를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 국내 1심 결과에 따라 중재 배상액을 한국가스공사에 이제 구상 청구 뭐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뭐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선업종이 최근에 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것은 이제 신조선가가 다소 좀 굉장히 급하게 오르다가 계속 빠지지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올랐거든요. 근데 12월 접어들면서 이제 신고가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주춤한 상태에서 피크아웃 이야기가 약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업종 관련된 부분들이 중구성가는 이미 먼저 좀 빠졌고요. 신조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최근에 12월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약간 주춤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뭐 차익 실현 부분들이 나온다고 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율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신조선가가 약간 꺾였고 중고성가가 이미 먼저 꺾였기 때문에 약간 피크아웃이 맞다라고 논란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 이야기는 이제는 선별 수주가 가능한 국면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다 보면 수주 관련해서 신조선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수주 잔고가 그럼 슬롯이 지금 거의 한 3년 뭐 넘게 지금 슬롯을 꽉 채우고 있고 이미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글로벌 중국 선사를 비롯한 글로벌 선주들이 대부분 다 구조조정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슬롯이 별로 안 남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국내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굉장히 선별 수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격도 실제로 보면 수주 자체로 봐서는 과거보다는 올해가 좀 떨어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작년 대비로도 수주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물량 자체가 수주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각각의 계약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게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게 친환경 선박이고, 근데 이게 1년만으로 끝날 거냐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선박과 관련된 회사 기구라든지 일정 부분에 관련된 규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한 서너 개 정도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것이 장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는 수주량보다는 어떤 퀄리티에 굉장히 주목을 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로는 한 2년 정도 뒤로 후행을 합니다만 내년 정도부터 실적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는 논리하에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의 뷰가 어떤 것이 맞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선별 수주에 대한 실적 논란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좀 조정 국면이 신조선가 하락에 따른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다 보는 거고요. 다만 그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라면 오히려 좋은 가격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접근은 아직은 유효한데, 근데 조선주는 상당히 투자하기 힘들어요. 잘못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내가 잘못해서 보유하게 되면 누구 말로 진짜 10년 넘게 이걸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굉장히 긴 사이클로 보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잘 판단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좋겠습니다. 뉴스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수주의 질적 수주 현황까지 좀 봐야 된다는 점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남았는데 핵심만 콕콕 집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2위 저희가 제약바이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셀트리온 이야기를 저희가 일단은 전면에 세워놨습니다. 부장님께 좀 핵심만 들어볼게요. 그래서 셀트리온 중심으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마침표가 거래가 찍어진 상황에서 셀트리온 오늘 짝에서도 강한 흐름 보입니다. 금리 인하 나온 이후에 대형주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코스피 이전 이야기도 굵직한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네. 조금 더 사이즈 큰 종목 중심으로 포트 구성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건지 지금 제약바이오의 투자 핵심 이거다라고 딱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뭐 테크 관련된 쪽도 굉장히 좋지만 미국 쪽에서도 지금 관련된 헬스케어 ETF 쪽이 최근에 굉장히 좋게 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11월 달 정도부터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습니다. 시장 대비 괜찮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주로서 결국은 이제 헬스케어 쪽이 많고요. 근데 다만 올해 핵심적으로 이야기했던 단어 몇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비만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나 그다음에 뭐 이런 같은 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주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화이자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주가가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예측이 틀렸죠. 코로나19 때 관련된 면역체계 관련된 주사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와 관련된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았던 그 뒷단에 있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 뒤로 예방접종을 맞거나 이렇게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급격하게 줄었죠. 그 가이던스를 잘못 줬기 때문에 화이자 등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좀 부러지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20년도부터 21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IPO가 일어났습니다. 수백 개가 IPO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안 나오면서 많이 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죠? 투자가 안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IPO를 많이 했는데 숫자가 안 나오고 주가가 빠지니까 글로벌 투자 자체가 금리 인상에서 여러 가지 이자 부분의 부담도 있고 M&A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빅파마 M&A가 안 되니까 프리미엄이나 밸류에이션 주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 피해주로서의 변화가 금리 인하기로 접어들면 많이 빠져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1월 8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모멘텀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결국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근데 지금으로서는 실적이 좋은 것들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헬스케어 같은 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저하고에 대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합병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튀어오르긴 하지만 실적단을 보면 셀트리온은 내년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니까 조금 더 천천히 진입 시점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로봇 이야기 마지막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짧게 궁금한 부분은요. 오늘장 오르는 성격일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로봇주의 오르는 성격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RS 오토메이션만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새내기 쪽도 이쪽이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슈와 배경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오늘 1차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가 좀 강하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늘 뭐 RS 오토메이션은 따로 또 떼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상황이어서 RS 오토메이션을 일단 따로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을 제어하는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고 또 이제 원가 절감도 좀 영향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로봇들이 어쨌든 출하량이 높아지게 됐을 때 감속기와 더불어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키워왔기 때문에 뭐 지금 고점 대비 한 2% 정도는 눌리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좀 치고 올라가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후발주들도 대부분 좀 비슷하게 올라갔거든요.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 영향이 좀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급 논리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의 논리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두산 로보틱스 현재 위치까지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자, 오늘 5가지 키워드 정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